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모나이즈는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논의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이들은 이 위기가 결국은 시민들 자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트럼프를 선출하고 브렉시트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전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소위 일반 시민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소위 사악하고 부패한 엘리트들이 문제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은 크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다수를 비난하고 다른 한쪽은 소수를 비난하지요. 바로 특정 집단을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민주주의의 결정적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미국과 같이 양극화된 국가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도로와 다리를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라는 것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맥락에서 인프라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인프라가 결국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도로와 철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우체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크게 정치화되긴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고 또 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권리라는 것이 일종의 소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혼자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칼럼을 써서 제 지인들이나 누군가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고 말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조직과 연결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의 메시지가 여러 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적인 소통의 자유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이후 특정한 제도들이 바로 이처럼 대의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당과 자유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언론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미디어 중에 일부는 뉴스와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전문성이 없는 미디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과 전문 언론사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쇠퇴하고 있고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제도를 개선하고 또 살아남게 하려면 이들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과 자유롭고 전문적인 언론사
건강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과 자유롭고 전문적인 언론사가 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등, 두 번째는 다원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는 갈등이 너무 많고 분열이 너무 많고 양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오늘 아침에 아담 쉐브르스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우리가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루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으로는 갈등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체에서는 더 많은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정체성들을 광장으로 모아서 적절한 민주적 갈등의 주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민주적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갈등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앞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정치적인 상대방이 서로를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한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정치적 상대방의 존재 근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존재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 집단은 정치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치인처럼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에 대해서 미국적이지 못하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대방이 미국이라는 정치체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민주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없고 갈등이 생산적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듣고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의 팩트에 대해서 일정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가 말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팩트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면 민주적 갈등이 생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주적 갈등 속에서 누군가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내서 서구의 제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떤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팩트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역할은 사실 갈등을 조직하고 갈등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이 이슈에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의 정체성과 아이디어에 따라서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적인 언론사 역시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미디어가 정치화되었다, 정파화되었다고 많은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언론사들은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갈등을 조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당과 전문 뉴스 기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다원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체계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모두 정당 다원주의 그리고 언론의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부적인, 즉 한 조직 내에서도 다원주의, 논쟁, 그리고 민주주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정당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사회주의의 그 문제가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저녁 동안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당 내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당 내 정당 활동 때문에 술집이라든가 또는 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사람들이 틀어박혀서 논쟁을 하게 될 것이고 할 일이 없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또는 만날 가족이 없는 사람들 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들이 이 논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정당이 일종의 한 사람의 우상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트럼프와 미국의 공화당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정당이 또한 축구 팬클럽처럼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아침에서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당이 팬덤으로 좌우지 된다고 한다면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르루스코니 총리가 있었던 정당이 바로 그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당화된 반대가 있기도 힘들고 또는 비판적인 충성이 정당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정당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특정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내 민주주의, 다원주의가 없게 되면 아마도 1월 6일과 같은 2021년 1월 6일과 같은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와 핵심 인프라의 그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제도는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들처럼 새로운 정당을 시작을 하고 또한 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세계 지역에서의 그 상황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정당 제도가 폐쇄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독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익 파퓰리스트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에르도간, 오르도반, 카진스키와 같은 독재주의자들은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그 정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 제도는 개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접근 가능해야 되고 또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무언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많이 취재가 되었었고 그리고 틱톡에도 최근에 나왔던 실비오 벨루스코니가 바로 그와 같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 있어서 그의 그 정당은 일종의 수단으로서 그의 그 부패에 대한 주의를 분산을 시키고 있고 그 덕분에 그 벨루스코니는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당 그리고 언론기관은 특정 특권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제도들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제도들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노라 오닐 영국의 철학자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접근성은 투명성과는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투명성은 종종 사람들에게 정보를 과다하게 줌으로써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를 찾고 있는지 혼란스럽게 되고 이와 같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누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특정 뉴스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른 걱정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위기의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을 소셜미디어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희가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결정론주의가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특정 정치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입니다. 관측자들은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과 특정 사업 모델 간의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그 문제가 이 페이스북 때문에 잘못된 충돌, 갈등이 그 조장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갈등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소셜 미디어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점은 거의 모든 미디어의 그 진화는 정적인 불안을 야기해 왔습니다. 활자 매체를 통해서 내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때문에 히틀러 파시즘이 부흥되게 되었고 또한 텔레비전 때문에 메카시즘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같은 것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규제 또 역시 이와 같은 요인들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그 기준을 한번 소셜미디어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접근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는 접근 가능합니다. 체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경쟁자가 여기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페이스북이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소셜미디어는 자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아주 문제가 그 발생을 했었는데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할지 않을지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가능성에서 봤을 때 자명하겠지만 이 접근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한 접근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이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소셜미디어에서의 권력의 그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도 이와 같은 권력이 특정 계책에 집중이 돼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제도, 소셜 미디어는 더욱더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결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